죽지도 않고 돌아온 잉맨의 남양 특집. 이제 몇 탄인지 헬스조차 없스 경지까지 왔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글이죠. 짭퉁짭퉁 잔혹 오싹한 한국사의 순간들.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있었던 순간들을 이렇게 정리하신 글인데요. 1960년 마산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마산 상고 학생 김주열의 얼굴에 박힌 최루탄을 그린 부검 결과 보고서. 1975년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 당시 범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필적. 후하하 죽였다. 반드시 범인을 잡으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지만 몽타주의 범인은 끝내 붙잡히지 않았다. 1982년 형사들이 아마추어 사진 작가이자 변태 성욕자 이동식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장면. 그는 내연녀였던 이발소 여직원에게 감기약으로 속인 청산가리를 먹이고 그녀가 사망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가 촬영한 사진은 죽음을 연출한 사진으로 알려져 있다. 1982년 우순경 총기 난동 사건 직후 자신을 위로해주는 경찰관을 경계하는 어린이. 이 어린이는 우범곤의 난동으로 형을 잃고 졸지에 6대 독자가 되었다. 우순경 총기 난동 사건은 말 그대로 순경, 경찰이 총기랑 수류탄 같은 걸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사살한 사건이거든? 가장 사상자가 많았던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90년 곽재은 어린이 살인사건의 범인 홍순영이 시신을 유기한 숙명여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현장 검증을 하는 모습. 가짜 숙명여대생 행세를 하던 그녀에는 성악의 고음과 악기 소리에 비명이 붙일 수 있도록 음대 건물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 1994년 경찰이 급습한 지존파의 아지트 내 시체 소각로. 지존파가 그 인육까지 먹었던 걔네들인가? 2004년 유형철이 작성한 토막 그림. 2008년 전현희 범인. 이거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이 엄마인데 자기 아들이 실종됐다고 이렇게 기사 같은데 대서특필을 했는데 이 엄마가 범인이었어요. 2014년 세월호 탑승자 김유민 학생이 유품. 2015년 쿠르드족 반군이 IS에게 노획한 개인 소지품 중 외노자 사원증이 눈에 띈다. 인도네시아 출신으로 대구 광역시의 한 중소기업에서 프레스 사원으로 일했다. 테러리스트야?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경찰과 소방차 앞에서 섹스 온 더 비치를 떼창하며 춤추는 그 영상 보셨어요? 사람 다 죽었는데 할로윈이라고 다 앞에서 춤추고 있는 거? 이건 진짜 소름 돋더라. 말이 안 되더라. 틱광득 스님이 초연하게 소신 공양 가능했던 이유. 이게 베트남전 때 남베트남 대통령이 불교를 되게 심하게 탄압해가지고 이 스님이 자기 몸에 불을 지른 사진이거든요. 근데 진짜 끝까지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러운 자결통에도 꿋꿋하게 과부좌로 앉아 있을까? 저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적어본다. 까마로까가 5가지 감각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세계, 즉 욕계를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위위째와 까메히라는 구절은 5가지 감각을 떨쳐버리고 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5가지 감각을 떨쳐버렸으므로 선정에 들어가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맛을 느끼거나 신체적인 촉각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경전에서도 소리는 초선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아잔브람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인데 명상이 깊어지면 선정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선정의 첫 단계인 초선 단계에서는 오감이 닫힌다고 한다. 신체적인 촉각도 못 느낀다고 하는데 저 스님의 의지가 대단하다는 둥 어떻든 얘기하는데 사실 저 스님은 뜨거움을 못 느낀다고 보면 된다. 깨달으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67세나 대신 큰 스님이었을 거야. 명상으로 선정 상태에 들어가는 게 가능했을 것이고 황당한 거짓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공감한다. 나는 명상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고 매일 명상하는데 강렬한 체험을 한 적이 있다. 명상하다가 호흡이 사라지고 내 몸이 사라진다는 체험을 짧게나마 했어. 이게 그래서 명상이 어떤 띠를 하는 사람하고 거의 같은 반응이 나온다고 들었어. 희열감, 환희감 이런 게 밀려온다.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 세상에 이쁜 여자들 평생 이용권 준다고 해도 바꾸기 싫은 엄청난 지복감을 느낀다. 빌 게이츠 그깟 1조 건물주 따위가 된다. 왜 하나? 공짜 천연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세상 사물이 모두 명징하게 보이고 새소리도 다르게 들리더라. 체험 안 해보면 절대 모른다. 석가모니의 경지는 말해서 무엇하리요. 칸트를 비롯하여 전세계 철학자 아인슈타인을 비롯하여 머리 좋은 천재들 드림팀을 총동원해도 석가모니의 그 경지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 선 잠든 거 가지고 조질나게 부풀려 써놨네. 잠이 보약이니 중생아 헛소리 말고 잠이나 들거라. 한때 논란이 되었던 편의점 귀신. 실시간 편의점 이 새끼 뭐냐? 소름 돋아서 전화하는 척 찍고 있다. 신고해야 되냐? 이 일대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본인 트위터인가 봐. 아고 허리야.
이런 화장을 하고 브라가 비치는 옷을 입고 걸으면 택시들과 일반 차는 10대 중 5대는 천천히 지나가고 간혹 앞에서 멈추는 차도 있다. 옆에 멈춰서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말을 걷는데 2명, 3명에서 차 안에 있으면 당혹스럽다. 그럼 난 말한다. 남자한테 괜찮겠어요? 웃으며 쌩 까는 차. 간혹 콜하면 오 씨발. 아니 뭐 연출을 공포영화처럼 해놨어. 진실은 여장하고 밖에 돌아다닌 남자로 밝혀졌다. 10년 전에 수원역에 이런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 그 사람 아니겠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미리 예측해둔 재난 상황. 행정안전부가 만든 국민재난안전포털. 여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민들의 재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재난 현황, 재난 문자를 누르면 재난 문자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데 사회 재난, 자연 재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 교통, 화재, 붕괴, 폭발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뭔가 이상한 게 보인다. AI. 행정안전부는 이미 AI로 인한 사회재난을 예견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검색해 볼까요? 왜 이렇게 빨리 대비해놨지? 기괴한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사망한 남성. 헨리 맥케이브 32세는 미네소타주 국세청에서 감사관으로 일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아내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었다. 2015년 11월 맥케이브의 시신은 러시 호수에서 카약을 타던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다. 그중 가장 미스터리한 것은 실종 직전 아내에게 남긴 기괴하고도 불길한 음성 메시지였다. 헨리는 생전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직장에서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었고 아내와는 떨어져 있었으며 집세가 밀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종 당일은 2015년 9월 노동절 연휴의 일요일 밤이었다. 그는 친구 2명과 함께 폴잔스키라는 클럽에서 술을 마셨다. 새벽 1시 40분쯤 헨리는 친구 윌리엄 케네디와 함께 클럽을 떠났고 케네디는 새벽 2시쯤 헨리를 그의 집 근처에 있는 홀리데이 주유소에 내려줬다고 주장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주유소의 CCTV에 헨리가 찍혀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이후 행적은 미궁에 빠졌다. 문제는 새벽 어두운 시간에 혼자 주유소를 떠난 그의 다음 행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새벽 2시 23분 친구에게 내려진 지 20여 분 후 헨리의 아내는 그의 휴대폰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정상적인 통화가 아니었다. 어떤 소리가 있었을까요? 그로부터 5분 뒤 헨리의 형에게도 전화가 걸려온다. 이번엔 흐느끼는 듯한 헨리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2달 뒤 러시 호수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외상도 싸우는 흔적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 호수는 이상한 장소였다. 마지막으로 복격된 주유소로부터 6.4km가 떨어진 곳이었으며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없다. 심지어 개울이나 하천이 이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는 대체 어떻게 그곳으로 간 것일까? 그날 밤 맥케이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다. 영국군도 해독하지 못한 나치의 기밀 정보. 1943년 나치 치유대 소령 활플러 애니그마를 이용해 극비 정보를 보냈다. 영국군 감청부대는 감청에는 성공했으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판단을 보류했다. 과연 무슨 내용일까? 제국 극비사항, 제국 보안본부, SS 중령 아이히만, 야 베를린, 제국 국비사항, 보안경찰 총사령관 SS 중령 하임 귀하, 크라카우, 라인하르트 작전, 우선 보고. 이 글을 읽어보기만 하면 무슨 숫자만 나열돼 있고 의도를 전혀 알 수는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 역사학자들이 뒤늦게 해독한 결과는 끔찍한 진실이 나오게 된다. 라인하르트 작전은 폴란드 총독군의 유대인 절멸 작전, L은 르블린, 마이다네크 강제 수용소, B는 베우제츠 절멸 수용소, S는 소비보르 절멸 수용소, T는 스레블랑카 절멸 수용소. 첫 번째 숫자 세트는 14일간의 보호기간 동안 각 수용소에 도착한, 즉 살해된 유대인의 수를, 두 번째 숫자 세트 14일 동안 23,611명이 도착했고 127만 명이 작전 시작부터 1942년까지 127만 명이 사망했다고? 유대인 학살한 지 100년도 안 지난 게 존나 무섭지 않음? 진짜 순전히 이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저 인종 자체를 말살하려고 죽였다는 게? 여러 흉악범들의 어린 시절 모습. 누구냐? 패트릭 우드 크루시어스? 텍사스 월마트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월마트에서 WASR 10 소총으로 23명을 살해하고 22명을 부상 입힘. 이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됨. 공개된 얼굴이 너무 너드 같아서 미국에선 밈이됨. 이건 뭘까? 알렉산드로 피추스킨, 러시아의 연쇄살인마. 92년부터 2006년까지 48명을 살해함? 사람을 살해할 때마다 체스판 위에 기록했다고 함. 종신형을 선고받아 러시아 최악의 교도소라고 불리는 흰 올빼미 교도소에 수감 중.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 아이 씨발.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범인. 2023년 8월 3일 서현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 후 AK 플라자로 침입해 칼부림을 벌임. 이건 뭐야? 아오바 신지 46세.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방화 사건 범인. 2019년 7월 18일 교토 애니메이션 1스튜디오의 방화를 저질러 36명을 살해하고 33명 부상 입힘. 본인도 화상을 입었지만 회복하는 데 성공하고 사형 선고받음. 오마르 마틴.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 범인. IS에 충성을 맹세한 인간으로 올랜도 한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시그 MCX 소총으로 49명을 살해하고 58명 부상 입힘. 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2018년 강서구 한 PC방에서 20살 알바생과 분쟁을 홧김에 알바생을 칼로 난도질해 살해. 체포 후 징역 30년 플러스 전자발찌 10년. 이런 거 보면 어렸을 때 뭐 관상 보면 안다 이러는 말이 그냥 헛소리야. 절대 몰라. 오키나와의 피눈물로 얼룩진 쿠브라 계곡. 1609년 에도 시대, 일본의 사스마번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방의 류큐 왕국, 현 오키나와를 공격하여 점령한다. 이를 통해 류큐는 일본의 속국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사스마번은 류큐의 수도 슈리에 지배 기관을 두는 것도 모자라 해마다 막대한 공물을 요구했고 거부할 경우 탄압하였다. 오키나와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정말 좁은 땅이며 농업이나 무역으로 얻는 수입도 일본 기준에 비하면 낮았기 때문에 류큐 정부는 이런 일반적인 조공 정책을 매우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법은 백성을 쥐어짜는 것이었다. 오키나와 섬 본토는 지배층이 사는 중심지여서 수탈을 비교적 피할 수 있었으나 바다 외곽에 사는 작은 섬들의 경우 그런 게 전혀 없고 오직 착취병이었다. 농민들은 일본과 류큐 지주들에게 바칠 농작물 또는 사치품을 위해 개처럼 일해야 됐다. 농담이 아니라 조선의 제주도 특산물 착취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보이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이런 가혹한 세금의 징수 방법은 폐단이 많은 인두스였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 섬의 마을 사람들은 뭘 고안했냐면 쓸모없는 사람의 수를 줄여서 낼 세금을 스스로 줄이는 것이었다. 비슷한 것으로는 중세 일본 농촌의 영아 살해 악습 마비끼가 있는데 마비끼가 비인륜적이긴 해도 최소한 신생아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류큐에서는 그게 모든 연령에게 시행됐으며 어찌 보면 더욱 잔인할 수도 있겠다. 게다가 이런 풍습이 가면 갈수록 섬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서 나중에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없는 섬이 오키나와 본토를 빼면 아예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세금이 너무 극심해서 자기 애를 죽이는 거지. 그것의 예시로는 일본의 최선한인 요나구니초가 존재한다. 인구 2,000명의 평화로운 섬이며 고대 유적으로 보이는 해저 지형이 있어 현재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곳에는 충격적이다 못해 구역질이 날 것 같은 흔적 또한 남아있다. 이 험난해 보이는 바위 틈의 이름은 쿠브라 계곡인데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요나구니 주민들의 의식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 의식이란 너무 바빠서 직접 인구를 줄일 시간도 없는 농민들에 의해 탄생한 것으로 과정이 매우 잔인한데 만삭이 찬 마을의 임신부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계곡을 맨발로 점프해서 반대쪽으로 건너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넘어오는데 성공한 강인한 여성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세금 감변을 위해 모두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다. 사진으로만 봐도 일반인 남성에게조차 버거운 거리인데 굶주려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임산부들이 어찌 건너올 수 있었을까. 심지어 거의 건너오는 데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배를 바위에 부딪혀 아기를 유산해버리고 목숨도 잃은 임산부도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지옥과도 같은 지배 때문에 류큐 중앙 정부를 향한 백성들의 증오가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은 아예 1879년 일본의 류큐 처분으로 나라가 망할 것을 반가워할 정도였다고 한다. 류큐 왕국과 오키나와의 잔인한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나나 했지만 본토 일본인들의 차별과 만행 또한 제국주의 시기 내내 계속되었고 설상가상 2차 대전을 발발해버렸기 때문에 평화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해전 이후 오키나와는 미군정이 다스리다가 1972년 다시 일본 땅이 되었다. 세금 때문에 영아와 어린아이, 임산부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에도 시대 당시 인두세 등등의 세금이 어느 지경이었는지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료들이 있기에 아래의 글을 따로 퍼왔다. 임진왜란 개전 직후 일본군이 조선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자 일병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왜군들이 거두려던 세금인데 임진왜란 침공군 장수들 중에 가장 전공이 높은 가토는 조선 침공을 하면서 민심을 잡겠다고 자기 영지보다 세율을 대폭 내려서 공표했다. 조선 백성들 힘드니까 세율 할인해줄게요. 진짜예요? 4할로 해드리겠습니다.
가또 딴에 챙겨준다고 자기 영지 5할이나 뜯던 세금을 1할이나 낮춘 거였지만 그 당시 조선의 기본 세율은 10%였다. 청렴하고 검소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조선이기에 군포, 공납 등등 기본 세금 합쳐도 세도 정치, 삼종의 문란 전까지는 세율이 3할을 넘지 않았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5할이 기본이었고 기타 세금까지 하면 세율이 7할에서 8할에 달했다. 조선이 개국 이후 멸망할 때까지 계속 세금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제도적인 노력도 없었다. 덤으로 외란 이후에도 일본의 세금은 딱히 변한 게 없었다. 농민에게 쌀을 먹는 것조차 금지했고 일본을 통일한 이에야스의 사상이 농민들은 죽지 않고 살지도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였으니 안 봐도 알만했다. 그런데도 돈을 팍팍 쓰듯서 재정 적자에 시달렸던 것. 일본이 블랙 문화, 블랙 기업이 남아있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닌데? 미국 군함을 공격한 괴생물체. 1978년 태평양에서 작전 중이었던 미 해군 녹스급 호위함 스타인이 갑자기 함체에 충격을 받은 후에 소나가 고장나면서 귀환했다. 미군이 슈타인을 입고시키고 조사해보니 배 하단에 장착되는 소나돔이 충격의 여파로 찢어지면서 기능 고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적으로 조사 결과 두 종류의 갈고리가 소나돔의 고무를 파손시킴. 해양 생물이 배를 공격하는 건 생각보다 흔한 일인데 지나가는 상어나 오징어 등등이 커다란 물체를 적대 포식자로 알고 공격하기도 하고, 이 짤에 있는 상어처럼 낯선 물체나 소음이나 미세 전기를 방출하니까 이게 뭐고 하면서 정체를 알아내겠다고 잘근잘근 씹어대는 경우도 꽤 많음. 근데 문제는 스타인을 공격한 오징어의 사이즈가 통념을 벗어난 슈퍼 사이즈라는 데 비롯됨. 스타인의 소나돔에는 미처 고무에서 빼내지 못해 박혀버린 오징어의 갈고리가 남아있는데 이 갈고리를 바탕으로 역산한 오징어의 사이즈는 45m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오징어에 있는 갈고리인데 그 작은 촉수를 한참이나 확대시켜야 겨우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윗자리에 있는 거대 오징어의 촉수랑 얼마나 사이즈 차이가 나는지 짐작할 수 있음. 예? 지구 역사상 비원충 생물체들 중에 최대 덩치를 자랑하는 흰수염고래가 33m에 달하는 걸 생각하면 이 정체불명의 생물체는 생물학사에서 여러 번 새로 쓰게 될 가능성이 높음. 대왕 오징어 자체의 신화는 크립티드가 아니라 실존하는 동물로 확인됐지만 2000년대 후반에야 겨우 살아있는 모습이 촬영될 정도로 조사가 더디고 사냥이나 생태에 대해서도 알려진 게 거의 없다시피 해서 최대한 성장하면 13m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13m짜리도 포획된 적이 없고 추측의 영역임. 그나마 이 일화는 국가 최중요 자산인 군함이 파손되고 파손이 조사되면서 크립티드의 존재를 뒷받침한 몇 안 되는 희귀한 자료라 지금도 이 정체를 궁리하는 사람이 많다. 인류는 아직도 바다의 10%도 연구를 다 못했고 바다 생물도 아직도 새로운 종이 발견되고 발견된 종류 중에서 생태 연구도 안 된 게 대다수라는 점에서 어쩌면 심해에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는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45m면은 몬스터 헌터에 나오는 진다하드가 45m인데? 생각보다 작은데? 있을만한데? 뭔가? 45m면 뭔가 심해 있을 것 같지 않음? 노력하면 있을 것 같은데? 크리스 베노아 사건. 크리스 베노아는 전 WWE 소속 레슬러로 커트 앵글, 브렛 하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평가받은 레슬러로 키가 큰 선수들에 비해 170대 후반으로 작았지만 주피살기인 다이빙 헤드벗과 크로스 페이스 같이 몸을 사리지 않는 과감함과 하드코어함으로 인기를 얻은 레슬러였다. 어쨌든 크리스 베나는 6월 25일에 개최되는 PPV WWE 벤전스에서 CM 펑크와 격돌할 예정이었으나 6월 23일 크리스 베나는 평소 절친하게 지낸 동료 차보 게레로에게 연락해 가족들이 심한 식중독에 걸려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 24일 새벽 4시경 차보와 스콧 암스트롱에게 자신과 낸시의 핸드폰으로 자신의 집 주소를 적은 후 문자를 5차례나 보낸 후 연락이 두절됨. 벤젠스가 불참된 크리스 베나가 걱정된 차보는 WWE 인사 담당이었던 자니 에이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자니는 경찰에게 연락해 베나의 안위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함. 출동한 경찰이 베나의 이웃집에 방문해 탐문한 결과 요새 베나의 일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라는 증언들이 나옴. 경찰은 평소 크리스 베나의 안면이 있던 사이라 베누아 일가가 집을 비워놨다면 베누아의 개라도 대신 맡아줄 겸 이웃과 함께 베누아의 집에 방문함. 베누아의 집에 들어간 이웃들이 잠시 후 사색이 된 채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옴. 크리스 베너의 양아들인 다니엘과 재혼한 마누라 낸시가 죽어 있었기 때문. 체육관에서는 래플 다운 머신에 목을 맨 채 따라한 크리스 베너의 시신도 발견됨. 크리스 베너와 그의 일가족이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WWE는 예정되어 있던 모든 스케줄을 중단하고 베너를 추모하는 쇼를 방영함. 하지만 이 이후 베너와 일가족 사망 사건이 크리스 베너와 가족들이 직접 살인한 후에 스스로 살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짐. 자세히 풀자면 낸시의 경우에는 부부싸움으로 다투다가 살해, 다니엘의 경우에는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후 살해한 것이었음. 한순간에 존속 살인범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추모하는 꼴이 된 WWE는 WWE의 설립자 빈스 맥마흔이 크리스 베노아의 챔피언 등급 기록은 인정하되 방송에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하면서 저주받은 존재와 같은 취급을 시작함.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의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함. 대개는 가정 불화나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터지던 와중 전직 레슬러 출신의 연구가 크리스 노윈스키가 베노아의 뇌 조직 검사를 재현함. 위가 정상이고 아래가 크리스 베노아.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음. 크리스 베노아의 뇌는 85살 치매 노인 수준으로 마시간 상태였음. 다이빙 헤드벗 같이 뇌의 뇌진탕과 충격을 고스란히 안겨주는 기술 때문에 뇌와 뇌세포가 완전히 망가진 것. 크리스 베노아는 오랫동안 레슬러로 활동하면서 무리한 기술들을 많이 선보였고 결국 그것이 스스로를 망가뜨린 것. 심장도 정상 기준보다 3배 정도 비대해졌다 하니 몇 개월 내로 죽을 시한부 상태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거는 스테로이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사건 이후 이전부터 폭력성과 위험성으로 욕을 먹던 WWE와 프로레슬링계는 집중 공격을 받았고 지금은 많이 순해졌다고 한다. 이게 미식 축구 선수도 평균 수명이 되게 낮은 거 아세요? 뇌가 흔들리고 부딪히는 그런 직업들이 오래 못 살아. 유튜브 쇼츠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 사건은 평소처럼 유튜브 쇼츠를 보며 댓글을 둘러보던 중 시작된다. 이런 같은 댓글을 어떤 새끼가 써놨어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한 번쯤 보았을 것이다. 근데 평소답지 않게 나는 호기심이 자극되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관종의 채널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클릭해본 적이 있지 않을까? 나 또한 그런 것이다. 근데 다른 채널에도 이 지랄을 해놨어요. 가입은 5년 전, 구독자 1220명. 이 채널에서만 페도필리아 근친 글가스 8번이나 작성했다. 쇼츠 조회수 29만회? 문제점은 그의 쇼츠 영상이 시작된다. 흔히들 댓글에서 관종지신하는 병신들을 본다면 키보드 전쟁터로 난리난 유튜브 영상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가 가끔씩 존재한다. 당연히 이 쇼츠는 봐봤자 좋을 거 하나 없는 어그로 영상이 분명했다. 호기심이 무엇을 막겠는가. 키보드 싸움만큼은 개꿀잼인 상황이 어딨겠냐. 이분이 들어갔대요. 야, 여기다 어그로로 앙증근 의사는 중궁이다 이지랄. 영상은 한 사내가 백덤블링 할 것 같은 영상으로 시작된다. 도발적인 제목임이 확실하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댓글이다. 이 병신 어그로꾼은 영상의 댓글에 막아놓았지 않았는가. 인터넷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영상을 틀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상황 파악이 될 것이다. 이 영상은 함정이다. 수상함을 느끼고 정지시킨 뒤 뒷부분을 확인했는데, 자, 깜놀 사진 있어요. 조심하세요. 깜놀. 아우, 빼덤블림을 준비하던 남성은 쇼크 사이트에서 나올 법한 깝툭티를 시정한다. 그렇다. 이 관종 새끼는 처음부터 엿을 먹일 심정으로 이 쇼츠를 올린 것이다. 보통이라면 영상을 멈추지 않고 보는 쇼츠에서 이런 깝툭티가 나오면 어떻겠는가. 이 어그로를 끈 다음에 이 영상 보여주려고 어그로를 일부러 끌었다는 거야? 익맨이랑 구독자 수 얼마 차이 안 난다는 게 공포네. 그걸 저한테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한 번 더 공포네요. 카메라에 잡힌 실종된 명문가의 후손? 1961년 2명의 백인 인류학자가 네덜란드령 뉴기니에서 원시 부족을 연구하기 위해 칸우로 이동하던 중 칸우가 바다에서 전복되면서 실종됐다. 그 중에 한 명이 미국의 전설적인 재벌 존 록펠러의 손자이자 부통령 넬슨 록펠러의 아들이었던 마이클 록펠러였다. 미국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가의 귀한 후손이 실종되었으니 미국 전체가 난리가 났고 록펠러 가문도 많은 재산을 뿌려서 수색을 지원했고 미국 최고의 명문가 자손이 자기네 영토에서 사고를 당한 네덜란드 식민 정부도 광범위한 수색을 전개한다. 심지어 당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도 수색을 지원해서 록펠러가 나중에 케네디에 감사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극한의 열대 환경과 부족들끼리 몸에 가죽을 벗겨가며 싸우던 위험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못하고 3년 후인 1964년 미국 법원은 공식적으로 마이클 록펠러를 사망자로 등록했다. 미국 명문가 3세가 이렇게 어이없이 실종되자 해관에서는 원인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첫 번째는 익사했다는 설, 두 번째는 식인설. 식인 풍습을 버리지 못한 부족들이 많았고 포로의 가죽을 벗기고 식인을 일삼을 정도로 배타적인 문화를 가진 부족들이 서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인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높았다. 나중에 록펠러 가문 평전에도 마이클이 잡아먹혔다고 기술해서 록펠러 가문도 이걸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근데 최근 한 영상에서 새로운 가설이 발견됨. 어떤 한 감독이 마이클 실종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 자료를 모으던 도중에 미방영 필름을 발견했다. 1969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 인근의 아즈마트 부족의 생활 양식을 촬영한 영상에서 이 사람은 백인인데? 아즈마트족과 섞여서 노를 젓고 있는 백인 남성이 발견됐다. 사고로부터 겨우 8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지역이 백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오지였던 점 때문에 이 남성이 마이클이 아니겠냐는 가설이 등장하고 있다. 시자는 수영으로 이동하던 마이클이 아즈마트족에 구출되고 나서 고향이랑 연락을 끊고 봉화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싫어져가지고 절로 간 게 아닐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여기 뒤에 터보 엔진 달려있고 이거 존나 비싼 뺀 거 아니야? 이거 노도 다 다이아몬드로 돼 있고
알고 보면 무서운 사실을 갖고 있다는 한국 밈. 한때 한국 인터넷상에 큰 인기를 몰고 왔던 땡땡 아줌마 밈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집 창문을 열곤 갑자기 특정 상대가 본인을 화나게 하는 것인지 거침없는 욕을 뱉는 저 아줌마는 당시 한국 인터넷상에서 큰 인기뿐만 아니라 개그 유튜버들이 패러디할 정도로 화제성을 몰고 왔다. 여기까지만 보면 동네 시끄러운 진상들에게 매운 욕을 가하는 아줌마처럼 보이나 오연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추정된다. 2013년 5월 2일 대치동 빨 아줌마 잡아간 날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영상에 의하면 비오는 날 지나가는 안경 낀 학생에게 안면을 다짜고짜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학부모의 신고로 잡혀갔다고 한다? 이유 없이 욕을 하고 폭행도 하며 돌이나 깡통다리를 마구 던졌다고 한다? 이 중년 여성은 영상에 나오는 집에서 자신의 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언니도 대인기피증을 앓았기 때문에 밖에 잘 나오지 않고 어쩌다가 밖에 나왔을 때 누군가 말을 걸려고 하면 도망을 간다는 이야기였다. 여성의 바로 앞집에 살던 한 할머니와 예전에 싸운 적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할머니가 아닌 할머니가 살던 집의 반지하 방에 사는 애먼 사람을 매일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대치동 야발 아줌마 잡혀갔나? 영상에선 경찰을 부른 학부모가 분노에 따지던 중 자기도 피해자라며 하소연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녀가 저 야발 아줌마인지 목소리가 약간 틀려 보이기도 하며 언니인지도 모르겠으나 맞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경찰마저 포기하고 돌아간 영상이 있는데 이유뿐만 아니라 경찰들에게도 악명 높은 미치광이라는 소문이 있다. 그 외에도 야발 아줌마에 대한 썰들이 많은데 대치동 야발 아줌마는 그 인근 주민은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집 앞 골목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이 욕하기, 돌 던지기 등 최근에는 칼을 들고 인근 부동산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다행히 아저씨가 체격이 크고 힘이 있어서 무사히 제지했다고. 새벽에 알람처럼 울려대는 욕 때문에 자주 깼어요. 가끔 사람들을 따라가서 때리기도 하고 돌도 던지고 어쩔 수 없이 이사했어요. 저 집 바로 옆 빌라 원래 우리 집이었음. 원래 2층 주택이었는데 허물고 빌라 들어온 건데 아무튼 저 집 살 때 저 아줌마 때문에 같이 우리 가족 경찰서 자주 감. 우리 집 강아지한테 우물투척하고 자주 싸웠는데 이 아줌마 잡혀가던 날이 동네 축제 날. 나는 강남구 개포동 살고 친구는 대치동 산다. 친구 새끼가 학교 다닐 때 며칠마다 지각하는 날이 있는데 동네 미친년 때는 늦었다 하면서 개구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진짜더라. CCTV 위치를 알고 있어 CCTV 없는 데서만 욕질을 한다? 존나 지랄하니까 박스 때리면 성추행으로 신고한다? 식인살인마 제프리 다머, 본명 제프리 라이어널 다머, 식인살인마 제프리 다머에 대해서 써보려고 한다. 제프리 다머는 어렸을 때 수줍음이 많은 아이로 묘사됐다. 중산층에 태어났으나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지 못했다. 정확히는 잦은 부부싸움과 부모의 방임, 방치와 애정 결핍으로 탄생한 괴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면 밖으로 나가 죽은 동물들을 해부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나무 위키에 써있으나 왜 어렸을 때 살인자가 될 경고 신호를 보인 적이 있냐는 내용에 어린 나이에 작은 동물들을 죽이는 것에 매료되었다 다는 점이 나왔다. 당연히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때마다 죽은 동물을 발견하는 게 더 이상하다. 그의 아버지는 분석화학 박사였는데 뼈를 표백제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와 보존하는 방법 등등 여러 화학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고 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사춘기가 된 소녀는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성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거기 이상 성욕인 네크로필리아까지 있어서 죽은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았다. 네크로필리아가 이제 시체성애자죠. 그러니까 동성애 플러스 시체성애까지 섞인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마리화나에 술에 취해 있었으며 14살부터 술을 마셔온 그는 심한 알코올 중독 상태였다. 그부들은 단순 외로운 괴짜 정도로 생각하며 부모, 교사도 거의 혹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이유는 정말 단순하게도 매우 예의 바른 태도와 폭력적인 성향은 겉으로 보이지 않았으면서 어른스러운 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프리 다머의 첫 살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 3주 후에 진행되었다. 히치하이커였던 스티븐 마크 힉스를 집으로 유인하였다. 집에서 음악과 맥주, 화나를 즐기며 그의 머리를 바벨로 내려쳐 기절시킨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다음날 지하실에서 해부를 진행하고 뒷마당에 매장했다. 차 트렁크에 토막낸 시신을 넣고 직접 쓰레기장에 유기할 생각이었으며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에 걸려 범죄가 발각될 뻔했다. 트렁크 검은 비닐에 무엇이 들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쓰레기인데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며 둘러대고 벌금만 물고 집에 돌아왔다. 몇 주 후 시신을 꺼내 뼈를 부수어 집 뒤에 흩뿌려 증거를 인멸했다. 이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입학했지만 매일 술을 마시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 학기를 마친 후 중퇴하여 매일 술에 빠져 살다가 그의 아버지에 의해 미합 중국 육군에 입대 조치되었다. 군인 동기 인터뷰에 따르면 약에 취해 제프리 다머에게 당하였다고 주장했다. 룸메이트였던 동기 또한 1년 넘게 희롱, 고문했다고 한다? 제프리 다머는 전역 후 알코올 중독으로 부자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한동안 할머니 집에 살았다. 할머니는 그가 애정을 유일하게 표현하는 가족으로 할머니한테는 공손하게
굴며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후 밀워키에 정착하면서 아파트를 얻어 독립했으나 이때부터 본격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다. 1991년 7월 19일 마지막 살인 이후 피해자가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탈출하여 91년 7월 22일 경찰은 제프리 다머 아파트 213호를 수색 진행했다. 경찰은 아파트에 들어가 제프리 다머의 방에서 수갑 열쇠와 칼을 발견했다. 불안한데? 이거 안 열었으면 좋겠다. 테이프, 줄, 폼날. 피해자들의 머리를 베고 사지를 절단하여 유해를 제거하거나 보존했다. 침대에서는 피가 묻은 매트릭스를 발견하였는데 희생자들에게 약을 먹인 후 사지를 절단했다. 다큐멘터리에서 그의 전 이웃인 파멜라 베이스는 집주인이 다머 집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퇴거할 수 있다고 들었다. 다머는 집에서 나는 악취는 물고기가 죽어서 생긴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며 그녀는 그의 아파트 청소를 도우기로 생각했다. 청소하는 것을 도우려 들어갔을 때 다머는 할머니가 고기를 보내주셨는데 냉장고에 넣었지만 플러그 꽂는 걸 깜빡했어 라고 답했다. 그녀는 죽은 사람을 본 적도 없으며 죽은 사람의 냄새는 당연히 몰랐기에 청소를 도왔다. 뭐야 진짜 인골이야? 경찰은 시신에서 잘린 머리, 표백이 된 두개골. 아 진짜 인골이네? 표백까지 한 거구나. 아니 미친놈이네 진짜. 잘린 머리, 표백이 된 두개골, 살을 녹이는 데 사용된 57갤런 용량의 산통을 발견했다. 종종 희생자의 머리를 끓여 살을 녹인 후 두개골을 보관했다. 하지만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고 표백 과정에서 뼈가 너무 부서지기 쉬워 보관할 수 없을 때는 작은 조각으로 분쇄하여 처분하였다. 희생자의 신체의 특정 부분, 특히 두개골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영원히 보관하고 싶은 마음에 머리들과 테이블에 대한 구상도를 그려뒀다. 두개골이 생각보다 야하며 야하다고?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쳐다보거나 쓰다듬으며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두개골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다? 냉장고에는 미리 포장된 신체 부위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신체 부위들이 11명의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었고 피가 없는 인간의 머리가 눈과 입을 벌린 흑인 남성의 머리가 있었다? 그 표정은 흥분이나 놀라움의 표정이었다고 하며 발견한 경찰관은 수년간 일했지만 그 광경은 너무 끔찍했다 한다. 다머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식인을 시작했으나 결국 식인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겼다. 폐, 내장, 신장, 이두근, 심장을 포함한 희생자의 부위를 그는 음식이라고 대답했다. 시간만 있었다면 다 먹었을 것이며 필요할 때마다 부위를 꺼내 잘게 썰을 때 나오는 짜릿함이 있다고 나중에 밝혔다. 다른 말로는 먹는 행위로 희생자들과 하나가 되는 듯한 또는 본인 곁에 계속 두고 싶어서라고 한다. 식인 행위에 맛을 더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소금, 후추, 조미료를 뿌렸다고 하며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아 뭐야. 서랍에서도 희생자들의 폴라로이드 사진이 약 80장 정도 발견됐는데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알몸, 절단된 모습이었다. 법의학 및 법리학 저널은 94년 자신을 위한 기념품을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다고 기록했다. 피해자들의 음료에 수면제 및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며 파트너와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한 후 기다렸다가 약물을 투여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흑인인데 그 이유는 인종차별이 아닌 그의 취향과 살고 있는 환경에 의해 그런 것이라고 한다. 위험물질 보호복을 입은 공무원, 경찰들이 제프리 다머의 아파트 건물에서 냉동고, 화학 및 공업용 드럼통, 시신 박스를 옮겼다. 91년 5월에 경찰은 약물에 취해 반쯤 벗은 14세 소년이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보고 다머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의심에도 불구하고 다머는 자신과 소년이 다투는 연인이며 소년이 자신의 보살핌을 받으면 안전하다고 경찰이 설득했다? 그러나 경찰이 떠난 뒤 다머는 나중에 소년을 죽인 것을 시인했고 그때 경찰이 옆방을 수색했다면 두개골, 얼어붙은 신체 부위, 잘린 머리, 산이 가득 찬 통에 담긴 몸통, 보존된 생식기 등등 다양한 신체 부위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7월 체포 당시 드럼통에는 인간 몸통 3개가 들어있다고 한다? 11개의 두개골과 다른 신체 부위가 발견된 아파트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 외에 경찰은 아파트 건물 주변 지역과 건물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이 건너편 건물 뒷마당에서 발견한 뼈를 찍고 있으나 당시 뼈가 인간의 뼈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후에 다머가 거주하며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아파트는 철거를 진행했다. 죄목은 아동 성폭행, 성기 노출, 연쇄살인, 시체 오욕 손괴로 징역 937년을 선고받는다. 약 13년 동안 범죄를 저질렀고 동료 수감자에 의해 사망했대.
동료 수감자가 죽였나봐. 해당 수감자는 2015년에 다머를 죽인 이유와 다머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행보를 말했다. 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희생자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사지를 절단하거나 시kin을 했는지 얘기를 했다고 한다. 다머는 교도소 음식으로 잘린 팔, 다리를 만든 다음 그 위에 케첩을 뿌려 피처럼 보이게 만든 다음 사람들이 있는 곳을 그 음식에 전시하였다. 수감자 중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머는 아니었고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다머는 직원 화장실에서 피웅덩이 속에서 시체로 발견되었고 사망 원인은 두개골 골절과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 사람들은 다머가 머리가 벽이나 바닥에 부딪힐 수 있지 않나? 라고 했으나 스캐버가 음속 막대를 때렸다고 인정하였다. 너무 역겨워서 죽였나 보다. 인간으로 안 보여가지고. 원래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깡빵에서는 소아 성범죄자 이런 애들은 그냥 집단 린치하고 죽인다며. 그런 것처럼 역겨움을 못 견디고 죽인 게 아닐까?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잉맨의 남양 특집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소재가 더 있다면 다음 남양 특집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소재 같은 거 괜찮은 소재 있으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거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